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행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되는 인물로 유스티니안스 황제, 그리고 샤를마뉴 황제,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을 언급했습니다. 자, 유스티니안스 동로마의 황제죠. 하지만 서로마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해서 재정복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샤를마뉴는 사라진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교황으로부터 쓰게 되죠. 대관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해가 바로 800년이라는 해. 요거 꼭 기억해내겠습니다. 중세 천년에서 최고의 빅 이벤트다. 자, 서로마의 황제가 등장하면서 중세 역사의 핵심 키워드, 황제가 세냐 교황이 세냐 서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 7세 때 교황이 훨씬 세다. 그러니까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1077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교황권은 점진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이노센트 3세 때 최정점을 찍게 되죠. 최정점을 찍었다는 건 뭐예요?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게 된다는 건데, 자, 저희가 살펴보는 시기는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요 상황부터 유스티니안스, 특히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떼거지로 막 밀려오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중세 유럽의 기원이 된 프랑크 쪽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중세가 개막을 하게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년 정도 대충 싸우고 하다가 완전히 이제 서유럽은 로마인들이 야만족으로 부른 게르만족끼리 펼치는 아수라장,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한 200년 대충 교통정리하다가 구역 정리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쫙 나눠가지고 동쪽 로마는 비잔틴 제국 이름으로 계속 연명을 합니다. 그대로. 하지만 서쪽, 이 스페인 여기에는 서고투족이, 그리고 이탈리아 본토에는 동고투족이, 이탈리아 북서쪽 여기는 롬바르드족이, 그리고 유럽 대륙 대부분은 이제 프랑크족이, 그리고 유럽 대륙의 이 프랑스의 동부 여기에 부르군투족이, 그리고 영국은 이제 앵글로 섹슨족이 이렇게 하면서 대충 구역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는 반달족이 정착을 하게 되죠. 각 게르만족 일파의 이동과 정착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페인에 정착한 서고트족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유럽의 중앙부인 프랑스, 독일에 정착한 이 프랑크족의 이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 이제 야만족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종족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단연코 이 프랑크족입니다. 왜냐? 이 서유럽에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고요. 이 왕국에서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나뉘어 가지고 중세 유럽의 기원이 됐기 때문이죠.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바로 프랑크족이 만든 프랑크 왕국, 샤를마뉴 때 최전성기였죠.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800년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없어진 서로마 황제의 관을 이제 하사받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 그가 죽고 나서 왕국은 크게 셋으로 나뉘죠.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 서프랑크가 바로 뭡니까? 오늘날 프랑스가 되고요. 그리고 동프랑크는 오늘날 독일이 되고, 이 중프랑크는 이탈리아를 위시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런 그 네덜란드를 위시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이 오늘날 유럽의 그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프랑크 왕국의 이동. 자, 프랑크족은 강력한 로마 동맹군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355년 율리아누스 황제, 그는 이제 이 프랑크족과 협상을 맺습니다. 그래서 갈리아 북부, 지금의 한 벨기에나 네덜란드쯤에 해당하는데 갈리아 북부에 정착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반달족에 이어서 두 번째로 로마 제국 내에 평화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이제 게르만족이 되는데, 이들은 이제 동맹군 자격으로 제국 북부에서 국경 수비를 담당하게 되죠.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랑크족의 이동을 따라가고 있죠. 요 색깔인데, 요 색깔, 요거, 여기. 여기에 바로 라인강 동쪽에 요째, 여기에 이제 율리아누스로부터 할당을 받고서 여기서 반달족을 비롯한 게르만 다른 야만족들을 막아내는 국경 수비 역할을 담당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406년 반달족이 침입할 때 필사적으로 싸워서 잘 막아낸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몇 차례 언급했는데 451년에 있었던 이 카탈라우눔 전투 굉장히 유명하죠. 바로 너무너무 강력했던 훈족, 이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에 맞서서 로마와 이 게르만족이 전부 합쳐가지고 싸우게 되죠. 당시 이 훈족의 이 국가가 얼마나 컸는가, 바로 훈족. 이게 다 훈제국이에요. 아틸라가 이끄는 훈제국. 여기에 맞서가지고 카탈라운 여기에서 451년 로마 그리고 여타 게르만족 연합회가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연합군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연합군. 바로 여기에서도 이제 이 프랑크족은 로마와 함께 싸우게 되죠. 그리고 454년에 당시 서도마 황제인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로마 제국을 지킨 최후의 방패 이 아이티우스 장군을 척살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455년에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능한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를 죽이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갈리아 지역에 주둔한 로마 군단이 이제 쟤도 황제야, 나도 황제 할래 하면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자, 이렇게 하면서 갈리아 지역은 통제불능의 혼란 상태에 진입하는데, 바로 이 즈음 프랑크족은 이 갈리아 북부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화려하게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자, 이 프랑크족의 왕국을 세우자 이 즈음 바로 메로빙거 왕조가 되겠습니다. 486년부터 751년까지 이어진 이제 창건자는 누군가, 바로 클로비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클로비스 481년 등장하는데, 486년에 그는 메로빙거 왕조를 창건하죠. 주변 110개의 부족을 통일하고 왕조를 창건하는데, 이 메로빙거라고 하는 이름은 이 프랑크 왕들의 조상인 또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전설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메로비치. 우리를 경우는 단군에 해당하죠. 그 메로비치에서 유래한 일이 바로 메로빙거 왕조입니다. 자, 그는 이제 486년 같은 해 수아송 전투에서 반란을 일으킨 로마 제국군을 무너뜨리면서 갈리아 북부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바로 수아송 전투. 여기에서 이제 펼쳐지죠. 여기에는 로마 제국군을 물리치면서 바로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이 지역, 바로 갈리아 지역의 북부를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10년 후인 496년 톨비악 전투에서 경쟁 부족인 이제 이 알라만족을 격파하게 되는데, 여기서 승리한 이후 그는 이제 병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정통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그의 아내 클로틸트 3년 전이 이제 493년 결혼을 했거든요. 바로 부르군투족 공주 출신인 클로틸테. 그는 이제 왕비가 독실한 정통파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아내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프랑크족은 게르만족 중에서 가장 먼저 정통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이 정통파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서고스족도 그렇고 반달족도 그렇고 기독교로 개종을 먼저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시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파였죠. 하지만 이 프랑크족은 정통파, 니케아 정통파 기독교로 가장 먼저 개종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 중세 유럽에 이제 기독교화가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클로비스 왕의 기독교 개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그 왕비,
클로틸테에 대해서 볼 텐데요. 그는 리옹의 부르군투 궁정에서 공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삼촌이 왕인 자기 부모님을 다 죽이게 되면서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점철되게 되죠. 이 삼촌은 클로틸테를 당시 고만고만했던 이 프랑크족의 클로비스에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녀보다 클로비스에게 엄청난 행운으로 오게 되죠. 왜냐? 그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496년 이 클로비스는 라인강 너머의 경쟁 부족인 알레마니족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해서 많은 부하를 잃었고요. 중대한 두 번째 결전을 앞두고 있었죠. 만약 승리하면 영토를 2배나 확장할 수 있지만 어때요? 지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에 빠져 있었는데 결국 이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원래 이제 영토가 이거였거든요. 하지만 요 알라만족 물리친 이 톨비악 전투를 이기면서 영토가 이제 2배 가까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얻게 되는 거야. 얻게 되는 건데, 이 전투를 앞두고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전을 했고, 두 번째 전투 앞두고 불안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내인 왕비, 클로틸테가 남편을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 옛적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승리했던 사실, 바로 312년 정적인 막센티우스를 무찌른 그 빌비우스타의 전투,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대제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상기시키면서 남편에게 기독교를 개종할 것을 권유하게 되죠. 하지만 남편 클로비스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게르만의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전장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톨비악 전투인데, 자, 전황은 클로비스에게 심히 불리하게 전개됩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왕비의 권고를 이제 떠올리고 그 힘겨운 전장에서 기도를 하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네요. 전능자의 아들 예수여, 무능한 저에게 만약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하여가 이렇게 기도를 한 이후에 알레만족의 족장이 죽고 적군이 떼거지로 항복해 들어왔다고 하네요. 클로비스의 대승이었습니다. 대승. 그리고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해 496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죠. 그때 함께 싸웠던 병사 3,000명과 함께 랭스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세례를 베풀던 주교 레미기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믿어온 것을 불태우고 지금까지 불태웠던 것을 믿으시오. 이 말은 야만족들이 파괴했던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믿어온 게르만의 신상을 불태우라는 뜻이었겠죠. 바로 랭스, 여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랭스, 지금 파리가 여기에 있고요. 랭스. 여기에 이제 세례받은 장소 그 위에 랭스 대성당이 세워지게 되죠. 오늘날 대표적인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랭스 대성당. 자, 이것은 이후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한 사적지가 되죠. 왜냐? 이 클로비스의 정통성을 나름 계승하기 위해서 왕들이 전부 이곳에서 대관식을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클로비스의 개종은 유럽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개인의 개종인 동시에 왕국의 개종이었기 때문이죠. 국왕의 종교는 곧 백성의 종교란 원칙이 중세는 물론 근대 초기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됐는데, 자, 프랑크 왕국이 중세 유럽의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기독교도 점차 확대하게 됩니다. 왕국은요, 이 기독교 전파에 큰 기여를 했고, 기독교 역시 이 프랑크족, 야만족인 프랑크족의 문명화에 결정적으로 공헌하게 되죠. 원래 이질적인 부족들의 연합체로 시작했던 프랑크족은 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기독교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하면서 싸우는 족족 연전연승하게 되죠. 그 중요한 전투가 바로 최강 서고트 왕국을 격파한 507년에 있었던 부의 전투입니다.
자, 500년대 초, 이 전투가 있기 전 500년대 초에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은 프랑크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고트 왕국이었죠. 이 서고트 왕국은 갈리아 지역의 절반 이상, 그리고 스페인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큰 왕국이었죠. 바로 이게 서고트 왕국, 갈리아 지역의 절반, 그리고 스페인까지 차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왕국이었고, 이 시기에 프랑크 왕국 요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 정도.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요 정도, 바로 여기. 처음 출발할 때 여기였고요. 알라만족 이기고 나서 여기 이제 먹고 나서 세례를 받죠. 남은 게 이제 여기 서고트 왕국, 스페인까지 아우르는 서고트 여기를 이제 먹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이깁니까? 바로 기독교를 개종한 프랑크의 대승 클로비스는 당시 서고트의 왕인 알라리크 2세를 무찌르게 되죠. 그러면서 프랑스 대부분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 단숨에 프랑크 왕국의 영토가 되죠. 이러면서 갈리아 전 지역을 통일한 첫 프랑크 왕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지역, 이 갈리아 거의 전 지역을 다 아우르게 되죠. 다 아우르게 된다. 그리고 서고트는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으로 구겨 들어가게 되죠. 자, 서고트족은 스페인에 만족을 하게 되고, 더 문제는 뭐냐? 서고트족의 더 큰 아픔은 왕인 알라리크 2세가 전사하면서 이후 이 무능한 왕자들끼리 왕자의 다툼을 벌이면서 스페인 내부에서도 심각한 분열을 초래했고, 단일 국가로 존속이 힘들 정도까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클로비스는 승리한 이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들에 핀 노란 붓꽃을 어깨에 꽂았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유래돼서 계승자들은 이 붓꽃과 유사한 이 백합을 왕실의 문장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루이 7세 때 이 삼위일체를 뜻하는 세 개의 잎을 가진 백합, 요게 공식 왕실의 문장이 되죠.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프랑스 왕실의 문장이 되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클로비스는 유럽의 기틀을 잡는 중요한 두 개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데, 하나는 법전을 공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를 건설한 것입니다. 먼저 법전 공포, 507년에 살리카 법전을 공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야만성을 탈피하고 그래도 통일된 이 법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법전을 발표합니다. 이 살리카라는 것은 이 클로비스가 속한 이 부족 이름이 잘리어거든요. 그 잘리어의 그 라틴식 발음이 살리카라고 합니다. 이 살리카 법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 프랑크의 모든 영토는 필히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만 상속된다는 조항이죠. 이게 이제 작게는 농토에서 크게는 국가까지 남성에게만 상속되는 엄격한 차별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크 왕조에서 유독 이 여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던 거죠. 남성에게만 상속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이 장자 승계가 아닌 왕자들에게 왕국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법. 이것도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왕국은 점점 갈수록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은 형식화되고 영토는 점차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500년 이상 이런 것들은 유럽 각국에서 채택이 되죠.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왕권이 약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살리카 법전 때문입니다. 한 왕 후계자를 정해가지고 그에게 왕국을 통째로 줘야 되는데 왕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거 강력한 왕국이 아니고 점점 작은 조그만 공국들로 잘라지는 거죠. 자, 이런 약했던 왕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게 누굴까요? 바로 교황이 되는 거겠죠. 자, 법전을 이제 공포하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수도를 건설한다. 508년 수도를 파리로 선포합니다. 파리. 세 번째 수도죠. 원래는 투르네, 그 다음에 수아송, 마지막 수도가 바로 파리였죠. 처음에는 이제 투르네, 여기 있을 때는 투르네였고요. 그 다음에 수아송으로 옮겼고 마지막으로 파리로 옮기게 됩니다. 파리. 지금도 이제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죠. 이 파리는 고대 로마 시대 때 루테리아 파리시오리움 울로 불렀는데 이걸 줄여서 그냥 파리로 불렀고요. 나중에 샤르르마뉴 때 아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 파리는 왕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나중에 비잔틴 황제 아나스타시우스가 이 클로비스를 인정을 해가지고 그에게 집정관 칭호를 하사하고 그리고 면류관도 하사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자, 511년 클로비스는 동고투족과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고요. 왕비 클로틸테는 30년 더 살아서 545년 죽게 되는데 그녀는 죽을 때까지 이제 남편 죽고 나서는 30년 이상 수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한 많은 자선으로 백성들에게 자애로운 어머니로 존경을 받고 있죠. 이 클로비스의 업적은요, 크게 셋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을 다 통일한 것이고, 그리고 살리카 법치를 수립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왕국이 확장되면서 기독교 문명이 점점 확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위대성은요, 후대 왕들이 그 이름을 선호한 데서 잘 드러나는데, 이 클로비스에서 C가 빠져서 이제 로비스죠. 이 클로비스는 이제 그들을 말로 칭찬받는 용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클로비스에서 C가 탈락되어서 로비스. 이 로비스라는 단어가 이 프랑스에서는 뭐가 됩니까? 루이가 되고, 영어에서는 루이스가 되고, 독일에서는 루드빅이 됩니다. 오늘도 가시면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봅니다. 프랑스는 루이, 영어의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요 클로비스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 역대 프랑스 왕 가운데 요 루이라는 이름을 쓴 왕이 무려 13명이나 된 것을 볼 때 클로비스의 위대성은 잘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왕국은 4명의 아들에게 분할 상속이 되고요. 그들은 정복 사업을 지속해가지고 결국 부르군투 그리고 프로방스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클로비스가 죽을 때 프랑크 왕국의 영토는 이러했죠. 하지만 나중에 534년 이 부르고뉴 왕국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537년에 프로방스까지 먹으면서 그야말로 갈리아 지역을 다 이렇게 먹게 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심해지고 분할 상속이 거듭되면서 어때요? 7세기 즈음에는 이제 왕국이 갈리아기 쪼개지는데 자, 그때는 이제 이런 그 프로방스 그리고 아키텐 그리고 이러한 그 어스트라지, 부르고뉴 이런 다양한 왕국들로 갈기갈기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크 왕국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카롤링거 왕조가 되겠습니다. 751년 메로빙거 왕국 무너지고 814년 이제 샤를마뉴 대제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카롤링거 왕조. 자, 메로빙거 왕조 말기에는요, 왕은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실권은 누구에게 가는가? 궁제에게 간다, 궁제. 이 궁제는 왕실의 살림을 담당하는 건데, 오늘날 얘기하면 뭐, 재정기획부 장관, 요쯤에 해당하게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7세기 말, 이제, 오스트라지 지역의 수장인 페팽 가문이 이 궁제직을 이제 세습을 하면서, 결국 이제 권력이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궁제 샤를 마르텔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슬람을 막아냅니다. 투르 전투에서 이슬람을 격파하게 되죠. 엄청나게 성장하게 확장하는 이제 이슬람이 어떻습니까? 바로 메카 메디나 여기에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고 무함마드가 죽을 땐 요만큼 그의 후계자를 자처한 4명의 칼리프 시대에는 이렇게 넓어지고요. 나중에는 옴미야드 왕조가 들어서면서 북아프리카를 다 먹고 아프가니스탄까지 먹게 되고 자, 이들이 어디까지 먹게 됩니까? 스페인까지 먹게 된다. 스페인.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 피레네 산맥 넘어가서 유럽까지 이제 다 이슬람화 될 뻔했는데 그걸 막아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샤를 마르텔. 바로 여기에 731년에 푸아티의 전투에서 무섭게 확장되는 이슬람의 진격, 질풍노도와 같은 이슬람의 진격을 막아낸 게 바로 샤를 마르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를 지켜내게 되죠. 바로 그 궁제 샤를 마르텔이 무슬림을 격파하면서 이 페팽 가문은 더 힘이 실리게 되고요. 결국 그 아들인 페팽, 키가 작아서 난쟁이라고 불린다는데 난쟁이 페팽 때에 결국 메로빙거 왕조의 마지막 왕인 힐데리크 3세를 수도원에 유폐시키고 751년 카롤링거 왕조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샤르마뉴 때 영토를 최대로 확장하게 되고요. 교황 레오 3세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그에게 서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하게 된다. 800년, 바로 800년. 이렇게 하면서 황제와 교황의 2인 3각, 진정한 중세가 이때 시작을 하게 되죠. 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샬르마뉴 때 영토입니다. 영토.
바로 800년에 로마에서 서로마 황제 대관식을 하게 된다. 자, 하지만 이제 샤르마니가 죽고 나서 왕국은 크게 세 수로 나뉘게 되죠. 두 번의 조약,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을 거쳐가지고 서쪽, 서프랑크는 이제 프랑스의 카페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프랑스가 되고요. 그리고 동쪽은 어때요? 동프랑크는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독일로 떨어져 나가고, 이 가운데 이쪽은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된다. 자, 프랑크족이 굉장히 이제 게르만족 대이동 역사 중에서 가장 좋은 압도적인 이제 좋은 이미지로 묘사되는데,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게르만족들과 달리 프랑크족은 로마 제국 군대와 한 번도 적대 관계에 놓인 적이 없습니다. 프랑크족은 오랫동안 갈리아 북부를 지키면서 로마 제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나중에 로마 제국을 지키는 마지막 장군 아이티우스 장군이 암살되면서 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이 자칭 황제가 되면서 쿠데타를 하죠. 자, 프랑크족은 이걸 진압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공백을 채웠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이게 더 결정적인데, 가장 먼저 니키아 정통파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차지한 이 갈리아 지역은 도망갈 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소수의 프랑크족으로서 이교도이고 다수의 문명화된 이 갈리아인을 이제 통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공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내친김에 여기서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피지배층의 종교인 정통파로 개종을 택하게 되죠. 자, 이로 인해서 이 프랑크족의 정복 활동은 교황과 주교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왜냐? 왕국의 확장과 함께 잽싸게 이제 교회가 들어가서 교구가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중세 최고의 이벤트, 바로 800년에 샤르마뉴가 황제 대관식을 하면서 교황청은 무너진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이 프랑크족을 딱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르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투르의 주교이자 역사가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분이 저술한 이 프랑크족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 가운데서 중부 유럽의 기초를 만든 이 프랑크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